어떤 데이터가 이제 폴짝폴짝 점프해서 변하는 게 아니라 이어져서 변화하는 거. 일상생활에 없을까? 몸무게. 키도 그럴 수도 있죠. 내가 최근에 키가 많이 컸다. 자랑할 사람 없어? 여기까지가 끝인 건가요? 또 뭔가 이제 일상생활에서 좀 연속적으로 변하는 예시 그런 거 들 수 없나? 하여튼 생각보다 많습니다. 약간 자연현상 이런 게 다 연속적으로 거의 연속적으로 변합니다. 그래서 예제 1번 얘기를 보면은 이제 방정식 이게 열린 구간 여기에서 적어도 하나의 실근을 가짐을 보이세요. 이 방정식 여기 이거는 0, 다항식는 0이 있지? 이 다항식 부분을 fx라고 놉니다. 그리고 이제 열린 구간에서 근을 갖고 싶으니까 닫힌 구간 마이너스 1,1에 사이값 정리를 적용하는 거지. 적용이 된다 안 된다? 사이값 정리? 된다. 왜 된다? 닫힌 구간에서 연속이니까 사이값 정리 쓸 수 있어서 이 끝값을 대입을 하는 겁니다. 마이너스 1 플러스 1 대입하니까 양수 음수 나오죠. 그러니까 양수랑 음수 사이에 무조건 0이 있으니까 그 0을 만들어내는 x값 c가 무조건 있다. 이 0은 y값이고요. c는 x값이죠. fc는 0을 만족하는 c가 무조건 존재한다. 근데 그게 어디에 존재한다? 마이너스 1,1에 존재한다. 그게 이제 사이값 정리 결과죠. 열린 구간에 존재한다. 그래서 문제 5번도 비슷합니다. 숫자만 다루는 문제예요. 문제 5번. 이 방정식에서 실근을 이 열린 구간 1,2에 갖게 하고 싶다. 확인하는 방법. 이 는영으로 정리를 했지. 이 부분을 이제 fx라고 놓고 이 함수 fx가 닫힌 구간 1,2. 이 함수 fx가 닫힌 구간 1,2에서 연속이냐. 다항함수니까 당연히 연속이죠. 그러니까 사이값 정리를 써도 된다. 사이값 정리 내용이 뭐냐? 끝값에 대한 함수값을 구하는 거야. 마이너스 4랑 11이 나오죠. 그 얘기는 뭐냐? 마이너스 4랑 11 사이에 있는 어떤 사이값이든 만들어낼 수 있다. 양수랑 음수니까 0이라는 y값을 무조건 만들어낼 수 있다 이거지. 0이란 y값을 만들어내는 x값 c가 무조건 있다. fc는 0을 만족하는 c값이 있다. 근데 그게 구체적인 위치, 어디에 있냐도 말할 수 있는데 그게 바로 열린 구간 1,2에 있다. 증명이 됐죠. 사이값 정리가 어떤 데이터가 연속적으로 나타난다. 그런 거에 대한 그 밑받침이 되는 정리고요. 이걸 이제 방정식까지 응용이 가능했죠. 생각 넓히기도 그런 겁니다. 여기도 활동 1, 2, 3으로 나눠져 있는데 활동 1번까지는 우리 방금 푼 문제랑 똑같아. 방정식 얘가 실근 개수 하나라고 알려줬네요. 뭐 이것도 좋긴 해. 이 정보도 우리한테 유용하지. 근데 어쨌든 실근을 어디서 갖냐 찾는 거. 사이값 정리로 똑같이 하는 겁니다. 근데 여기 사실 힌트를 줬어요. 0,1, 0,1이 있다고 약간 답을 미리 알려줬어요. 그러니까 그 답은 미리 알려줬으니까 그거를 너네들가 직접 증명해봐라 이런 문제 같은데 알죠? 여기다가 fx 세워놓고 닫힌 구간 0,1에서 연속이다. 그러면 사이값 정리 쓸 수 있어서 거기에 근이 존재한다. 이건 아까 계속 푼 유형이지? 여러분 여기까지는 계속 푼 유형 아닌가요? 똑같아요. 방금 위에서 푼 거랑. 근데 지금 뭐가 다르냐면 이 문제는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게 다른 점이지. 자, 이 내용 봐봐. 얘가 예를 들면 0에서 음수, 1에서 양수야. 0에서 음수, 1에서 양수야. 그래서 이렇게 해서 근이 존재한다는 걸 지금 증명했죠. 근데 얘는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이 열린 구간 0,1을 한 번 더 잘라. 반으로 잘라. 무슨 의미인지 아나요? 열린 구간 0,2분의 1. 열린 구간 2분의 1,1. 알겠어. 열린 구간 0,1에 있는 거 아는데 그게 과연 이 근이 이쪽 구간에 있을까? 이쪽 구간에 있을까? 알아요? 어디 구간에 있을까? 이 전체 구간 중에 왼쪽 부분에 있을까? 오른쪽 부분에 있을까? 아나요? 그럼 다르게 질문할게요. 알 방법이 있나요?
왼쪽 구간에 있는지 오른쪽 구간에 있는지 찾아낼 방법이 있을까요? 네. 어떻게 해요? 찍었다. 찍었다 들통났죠? 저번에 준 핫바 다시 뺐을까? 아니. 찍었으니까. 그러니까 그러면 얘기 뭐 사줘 그러면? 저 사기다. 그 저번에 뭐 하나 맞췄잖아. 아, 야 까먹은 놈 안 사줘. 야 근데 이거 봐봐. 여기다가 또 사이값 정리를 쓰면 돼. 여기다가 또 사이값 정리를 써. 만약에 사이값 정리 조건을 만족한다? 그럼 여기에 근이 존재. 근데 여기는 만족 안 하는데 여기에 사이값 정리 썼는데 만족한다? 그럼 여기에 존재.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뭔 뜻이냐? 실제로 해볼게요. 그러니까 2분의 1에서의 함수값을 계산하는 겁니다. 지금 F0이 마이너스 1인가? F1이 1인가? 해서 이렇게 사이값 정리 결과 나온 거거든요. F2분의 1을 계산하는 겁니다. 내가 여기다 앞에 안 썼네. 이게 지금 F2분의 1 계산 과정이에요. F2분의 1. 그래서 이런 식으로 결과가 8분의 5가 나옵니다. 그럼 여러분 여기서 눈치채야 됩니다. 아, 이 해는 왼쪽 구간에 있다, 오른쪽 구간에 있다? 왼쪽 구간. 왜 왼쪽 구간이죠? 아, 그러니까 좀 더 구체적으로 사이값 정리를 통해서 0이랑 2분의 1 사이에 있어요. 아니, 그 곱했을 때 음수가 나와요. 두 함수값을 얘기하는 건가? 네. 그래서 F2분의 1은 8분의 5. 그러니까 이렇게 이어질 수밖에 없지. 그러니까 부호가 다른 구간이 여기죠. 예를 들면 여기는 둘 다 양수야. 그러니까 여기에 근을 생긴다는 보장이 없어. 그냥 이렇게 이어져도 되거든. 근이 안 생겨도 돼. 하지만 여기는 양수, 음수로 부호가 다르니까 근이 무조건 생길 수밖에 없죠. 그래서 우리가 범위를 더 좁힌 거야. 처음 내린 결론은 열린 구간 0,1에 해가 있어요 라고 했는데 두 번째 내린 결론은 열린 구간 0,2분의 1까지 있어요. 얘가 좀 더 구체적인 정보지. 우리가 이런 사이값 정리를 연쇄적으로 적용하면서 더 범위를 좁혀나갈 수 있어. 답에 대한 범위를 더 구체화할 수 있다 이거죠. 그래서 이걸로 근을 정확히 찾는 거는 못할 수도 있어. 왜냐면 무리수 이런 거여봐. 우리가 예측하기 힘들겠지. 근데 정확히는 못 찾더라도 우리가 원하는 만큼의 오차 범위 내에서 찾을 수는 있어. 계속 좁혀나가면.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여러분 내가 대학생 때 배운 방법이에요. 이게 실제로 어떤 근의 범위를 찾는 거. 이거 정확히는 모르겠는데 이게 뉴턴의 방법, 뉴턴 메소드라고 할걸요. 아마 이게 그 근의 범위를 찾을 수 있어. 방정식의 인수분해가 뭐 안 되고 이런 것도 되게 많잖아요. 근데 답을 정확히 찾지 못하더라도 그 답의 범위를 찾을 수 있다. 그래서 연속은 여기서 끝났고요. 이제 미분하겠습니다. 자, 이어서 하겠습니다. 우리가 사실 그동안 극한이고 연속이고 배운 이유가 사실 다 이거다. 미분 계수 배우려고. 미분하려고 사전 작업을 한 겁니다. 극한을 배운 이유, 미분이다. 라고 할 수 있고요. 사실은 미분하는 거는 순간 변화율이라는 거를 이게 관련이 있어요. 얘를 구하는 과정입니다. 어떻게 보면은. 근데 얘를 설명을 하려면 평균 변화율이란 개념을 얘기하면서 얘랑 비교하면서 설명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평균 변화율 얘기를 먼저 하겠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참 다 역학, 그러니까 이제 물체가 이동하는 거, 물리학에서 그거를 좀 다 배운 사람이면 되게 이해하기가 편하거든요. 근데 그런 사람이 아닌 사람도 좀 섞여 있으니까. 근데 어쨌든 생각열기에 그런 예시가 나와요. 통합과학 때는 그래도 다 이런 문제 간단하게 다뤘던 거로 아는데. 그래서 그냥 통합과학 때 배운 거 얘기한다 이런 식으로 생각하면 좋겠습니다. 어떤 자동차가 달린 시간과 거리 사이의 그래프. X축이 시간이고 Y축이 거리예요. 그러니까 얘가 시간을 가면서 처음에는 이렇게 계속 앞으로 가는 거죠. 처음엔 느리게 갔다가 나중에 푹 빠르게 갔다가 막 이렇게. 약간 속도 개념은 감이 안 오나? 아직 미분을 안 배워서. 그냥 어쨌든 이 시간에 따라 앞으로 가고 있다는 건 알겠나요?
6초 있다가 180m 가고 10초 있다가 420m 가고 앞으로 계속 나아가고 있죠. 이게 이제 아래로 내려가면 뒤로 가는 거겠지. 자, 근데 여기서 질문. A 지점에서 B 지점까지의 자동차의 평균 속도를 구해보자. 우리가 속도란 거는 구하는 거 막 거속시 막 이런 거 했잖아. 속도는 뭐다 이제? 시간분의 거리다. 이런 거는 이제 알고 있었을 겁니다. 근데 이제 평균 속도가 뭐냐? 전체 거리를 전체 시간으로 나눈 거. 총 시간분의 총 거리다. 그래서 평균 속도 어떻게 구하냐면 A 지점에서 B 지점까지의 평균 속도예요. 그러니까 총 걸린 시간분의 총 거리를 계산해야 되는데 여기 A 지점에서 B 지점은 시간으로 보면은 6초일 때에서 10초일 때지. 그러니까 딱 타이머 시계를 봤는데 A 지점일 땐 6이었고 B 지점일 때 10이었다. 그러니까 이 두 지점 사이의 시간 간격은 4초인 거죠. 4초 동안에 몇 미터 갔다? A는 180m 지점이었는데 B가 420m 지점이었다. 그래서 몇 미터를 갔다? 무슨 계산을 해야 되나요? 구하려면? 빼기. 420 빼기 180을 해야죠. 그래서 이거 어떻게 구하냐? 시간분의 거리인데 총 시간분의 총 거리다. 총 시간 4초가 나오는데 4초가 어떻게 나왔냐? 10초에서 6초를 빼가지고 4초가 나오는 거죠. 그리고 거리도 계산하면 240인데 거리 어떻게 계산하냐? 420m에서 180m를 빼면 그 사이에 이동한 거리가 나오죠. 그래서 240m가 나오고요. 나눗셈 시간분의 거리를 해서 60이란 답이 나옵니다. 그리고 단위가 미터 퍼 세크, 미터 퍼 초인 거는 이해되나요? 단위가 왜 이런지? 말 그대로 이 미터라는 거리를 그 초라는 시간으로 나눴으니까. 여러분 막 난 옛날에 과학 선생님이 얘기해 줬는데 어떤 그 단위를 이해하면은 그 공식을 이해할 수 있다고. 그런 얘기 못 들어봤나요? 밀도 단위가 어떻게 되나? 단위 이런 단위가 있죠. 근데 이 단위를 알고 있으면 사실 공식도 유추해낼 수가 있어. 밀도를 구하는 게 사실 이거죠. 질량. 그램이네? 분자가 그램이니까 질량이고 아래는 이제 부피 단위니까 부피겠다. 이런 식으로 유추가 가능했죠. 이런 얘기 해줬는데 과학 선생님이 옛날에. 그래서 이것도 그렇다. 그러니까 이제 이 속도를 구하는 방법을 아는 거랑 밀도를 이해하는 거랑 연관이 당연히 있죠. 그래서 이렇게 계산하는데 그러면 이 총 거리 4초가 어떻게 나왔냐? 이게 어떻게 보면 시간의 변화량이죠. 그러니까 이 평균 속도를 구하는 게 시간의 변화량 분의 거리의 변화량을 한 거나 마찬가지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죠. 시간은 4초만큼 변했지. 6초에서 10초가 됐으니까 4초만큼 변했죠. 그리고 거리는 180 지점에서 420 지점으로 갔으니까 240만큼 변했죠. 그래서 평균 속도는 어떻게 보면은 변화량 분의 변화량이다. 시간의 변화량 분의 거리의 변화량이라고 할 수 있죠. 근데 그럼 변화량은 어떻게 구하냐? 우리가 서라는 값을 어떻게 얻었냐? 변화량을 계산하는 건 나중값에서 처음값을 뺀 거다. 그러니까 우리가 4라는 걸 10 빼기 6으로 얻었잖아요. 10이라는 거랑 6이라는 거랑 다 시간이야. 시점, 시간인데 10이란 거는 나중 시점의 시간이지. 6이란 거는 처음 시점, A 시점의 시간이지. 그러니까 나중 값에서 처음 값을 빼는 게 변화량을 구하는 거다. 예를 들어서 제가 몸무게가 60kg였는데 70kg가 됐어요. 변화량이 10이지. 그거는 이제 나중 값이 70이고 처음 값이 60이니까 70 빼기 60. 근데 봐봐 여러분. 나는 70이었는데 60으로 됐어요. 바뀌어봐. 반대로 살을 뺐다고 해봐. 변화량이 어떻게 보면 마이너스 10이죠. 앞에 붙어있는 마이너스는 얘가 증가했냐 감소했냐를 나타내는 부호야. 어떻게 보면은. 근데 70에서 60이 됐다는 거는 써볼까? 70에서 60이 됐다. 이 상황을 맞으면 나중 빼기 처음을 해봐. 나중이 60이고 처음이 70이죠. 그래서 답이 마이너스 10이 나와야 되지. 그러니까 이 앞에 있는 부호가 의미하는 거는
얘가 감소했다는 뜻이죠. 몸무게가 줄었다. 그리고 뒤에 있는 10이란 거는 절대값. 이거는 얼만큼 감소했냐를 나타내는 거고. 그러니까 우리가 변화량을 구한다는 거는 나중값에서 처음값을 빼야 되죠. 여기 다 잘했나? 10 빼기 6. 나중 시간 빼기 처음 시간 잘했나요? 그리고 이거 420 빼기 180도. 나중 거리 빼기 처음 거리 잘했나요? 이렇다 이거지. 그래서 책을 이어서 봅시다. 그래서 아까 평균 속도 구했다. 60m/s라고 구했다. 자, 함수 y는 fx에서 x값 변화량에 대한 y값 변화량의 비를 알아보자. 지금 방금 구한 게 이겁니다. 예를 들어서 시간을 x라고 놓고 거리를 y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러면 x의 변화량에 대한 y의 변화량의 비. 그러니까 x 변화량도 구하고 y 변화량도 구해요. 사람 240을 구해요. 그 다음에 걔네 둘의 비를 알아보자. 비율을 알아본 거죠. 그래서 서로 나눗셈을 한 겁니다. 240 나누기 4 이런 식으로. 이거를 이 상황이 아니라 그냥 일반적인 상황으로 일반화를 하는 과정이에요. 자, 봅시다. x가 a에서 b까지 변했다고 합시다. 이렇게 좌표평면에 함수가 있어요. x축, y축, y는 fx가 있고요. x값이 a에서 b로 변했다. 그러니까 점 a에서 점 b로 변했다는 상황을 보는 거야. 점 a에서 b로 변할 때 x값은 a에서 b로 변했죠. y값은 fa에서 fb로 변한 거나 마찬가지지. 그래서 그런 설명이 나옵니다. 이때 우리가 새로운 개념을 이제 정의할 거야. x값의 변화량을 x의 증분이라고 부르고 y값의 변화량을 y의 증분이라고 부르겠대. 여기 이렇게 써놨습니다. x의 증분을 x값의 변화량을 x의 증분, y값의 변화량을 y의 증분이라고 부를 거고요. 기호로 이렇게 쓸 거야. 세모 x, 세모 y. 이게 뭐라고 읽는가? 델타 x라고 읽으면 됩니다. 이 세모라는 기호를 델타라고 읽으면 돼. 얘는 델타 y겠지. 이게 뭐냐? 델타. 얘는 이제 변화량을 의미해요. 얼만큼 변했냐. 그래서 여러분 눈치를 챘는지 모르겠는데 막 과학 시간 같은 데 보면은 이런 델타, 여기 수학뿐만 아니라 다른 과목에서도 델타를 쓰는 과목이 있을 거야. 일반적으로 변화량을 뜻하는 약간 그런 약속입니다. 그래서 x값의 변화량을 x의 증분이라고 부르고 델타 x라고 쓴다. 이거 변화량이야. 변화량을 의미합니다. 증분이 약간 그런 단어 같지 않아? 증가한 분량, 증가분, 감소분 할 때 증분. 약간 변화량을 의미하는 것 같지 않나요? 증분. 그래서 이거 변화량을 뜻한다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이 경우에서 x의 증분은 어떻게 구하냐? 10 빼기 6을 했죠. 근데 이 10 빼기 6의 의미가 뭐냐? 나중 x 빼기 처음 x죠. 변화량이 원래 나중값 빼기 처음값이잖아. 나중 빼기 처음이에요. 델타 y도 마찬가지예요. 델타 y도 420 빼기 180이죠. 이거 나중 y 빼기 처음 y잖아. 그래서 이런 식으로 구한다. 여기 봅시다. x의 변화량 b-a. b-a 이해되나? 나중 x가 b고 처음 x가 a잖아. 그리고 y값의 변화량 fb 빼기 fa도 이해가 되나요? 나중 y가 fb고 처음 y가 fa잖아요. 그래서 얘네를 각각 x의 증분, y의 증분이라고 하고 기호로 이렇게 나타낸다. 세모 x, 세모 y라고 쓰고 읽을 때는 델타 x, 델타 y라고 읽는다. 그러면 이런 점을 알 수가 있다. 델타 x가 b-a 이거는 인정하죠? 확대해줄까? 델타 x는 b-a 당연하죠. 그리고 델타 y는 fb-fy 이것도 당연하지. 근데 여기 뒤에 이게 뭐지? fa 더하기 델타 x 이게 뭔 소리죠?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여기서 다시 설명해 주겠습니다. 델타 x가 b-a라고 했죠. x의 변화량이 b-a지. 여기서 -a를 이항해 봅시다. 그러면 그냥 a 더하기 델타 x가 b랑 같다 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fb 대신에 fa 더하기 델타 x로 바꾼 겁니다. 그럼 여러분 이거 이해돼? fb 대신에
A 더하기 델타 X. 이해됩니까? 이 대목이? 네. 그러면 여기 밑에 있는 식도 이해가 될 겁니다. 이 밑에 있는 식은 뭐냐면 우리가 두 변화량의 비율이 궁금한 했잖아. 시간의 변화량 분의 거리의 변화량. 그래서 분수로 놨잖아. 그래서 델타 X분의 델타 Y는 뭘 의미할까요? 그 두 변화량 간의 비율을 의미한다. 그래서 델타 X분의 델타 Y는 여기서 이 설명 이어갈게. 델타 X는 B-A라고 했고요. 델타 Y는 FB-FA죠. 근데 이제 FB, B를 A 더하기 델타 X로 바꿔 쓸 수 있으니까 FB 대신에 FA 더하기 델타 X가 됐죠. 그래서 그리고 B-A 대신에 델타 X를 쓴 겁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표현할 수 있다. 근데 막 이런 표현법을 왜 굳이 알아야 되나? 이 변화하는 거의 비율, 그냥 이 등식문만으로 알 수 있는데 얘를 왜 얘기하냐 생각할 수 있는데 우리 뒤에 갈 미분을 열심히 할 거거든요. 미분을 할 거면 이 형태에도 익숙해야 되지만 이 형태에도 익숙해야 됩니다. 둘 다 어쨌든 변화율, 변화하는 거의 비율이다. 그걸 이해하면 됩니다. 여기 책 설명 이어서 보면은 델타 X는 이렇게, 델타 Y는 이렇게 쓸 수 있고 우리가 관심 가지고자 하는 거는 델타 X랑 델타 Y의 비율에 대해서 이제 관심을 가질 겁니다. X의 증분, 교과서 이어서 봅시다. X의 증분 델타 X에 대한 Y의 증분 델타 Y의 비율. 그러면 델타 X에 대한 델타 Y의 비율이면 델타 X분의 델타 Y죠. 그래서 얘네를 이제 새롭게 정의할 거다. 얘네를 우리가 뭐라고 부를 거다? 평균 변화율이라고 부를 것이다.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X가 A에서 B까지 변할 때의 함수 fx의 평균 변화율인 거죠. X가 A에서 B로 변했죠. 그리고 함수 fx에 대한 변화율이죠. 그래서 이거를 평균 변화율이라고 부를 것이다. 여기 구한 게 우리 생각력에서 평균 속도 구했지? 평균 속도도 사실 어떻게 보면은 이 시간 거리 그래프 이 함수 시간 거리 그래프에 대한 함수 fx에 대한 평균 변화율이다. 평균 변화율의 일종이다라고 말할 수 있겠죠. 이어서 보면은 여기 델타 x분의 델타 y를 이제 평균 변화율이라고 약속할 거다. 그런데 이제 얘 계산식을 보면은 이거거든요. b-a분의 fb-fa. 여러분 점 A랑 점 B가 그거 아닌가? 점 A가 사실은 A, FA 아닌가요? 점 A가? 그리고 점 B가 어딨냐? 점 B는 사실 B, FB잖아요. 그러면 여기 이 계산한 B-A분의 FB-FA는 사실 뭘 뜻한다? 직선 AB의 기울기를 계산하는 거랑 똑같다. 이 두 점 사이의 기울기 어떻게 계산해? X의 변화량분의 Y의 변화량 아닌가요? X가 B-A만큼 변했다. Y는 FB-FA만큼 변했다. 그래서 이 평균 변화율은 사실 그 AB로서 직선을 만들었을 때 그거의 기울기나 마찬가지다. 라는 설명도 여기 53쪽 밑에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평균 변화율이라는 개념을 이제 노란색 네모로 정리를 했네요. 평균 변화율은 이거다. y는 fx 함수가 있는데 x가 a에서 b로 변할 때의 평균 변화율은 이렇게 약속한다. 델타 x분의 델타 y. x의 증분분의 y의 증분인데 선생님은 사실은 증분이란 말을 좀 안 좋아한다. 변화량이란 말을 더 좋아합니다. 왜냐면은 증분이란 게 약간 그러니까 이 기울기를 예전에 여러분들 처음 배웠을 때 x 변화량분의 y 변화량 이렇게도 배웠을 거거든. 아니 그러니까 x 증가량분의 y 증가량으로 배웠는데 이게 약간 증가한다라는 것만 생각하는 좀 편견이 들어간 단어라고 생각해서 감소할 수도 있어요. x도 감소할 수도 있고 y도 감소할 수 있어요. 그래서 나는 변화량이란 말을 더 좋아합니다. 그래서 델타 x분의 델타 y는 b-a분의 fb-fa이고 아까 말했던 이유들 때문에 이렇게 또 바꿔 쓸 수 있다. 여기 이 두 형태 다 익숙해야 됩니다. 나중에 미분할 때 편하려면.
자, 그래서 여기 예제 1번을 풀기 전에 제가 또 다른 반에서 예시를 들었네요. 자, 이런 적이 있었어요. 엄청난 다이어트를 했을 때. 그러니까 내가 예시를 만들었어. 72kg에서 66kg를 한 2달 정도 만에 만들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궁금한 게 선생님은 한 달에 몇 킬로 정도 뺀 건가? 이제 그걸 구하려고 평균 변화를 계산해 본 거다. 한 달에 몇 킬로를 뺐을까 궁금해서 평균 변화를 계산했다. x의 변화량 분의 y의 변화량을 한 거죠. 델타 x분의 델타 y. 델타 x는 나중 x 빼기 처음 x. 나중 시간이 10월이죠. 처음 시간이 8월이고 그래서 10 빼기 8. 그리고 나중 몸무게가 66이에요, 여러분. 나중 몸무게가 66이야. 이건 지금 뺀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나중 몸무게 66 빼기 처음 몸무게 72. 그래서 계산하면 분모는 인데 분자는 마이너스 6. 그래서 답은 마이너스 3이 나온다. 3이라는 거는 이제 구체적인 내가 뺀 수치고 앞에 붙어있는 마이너스가 왜 붙은지 이해되지? 내가 감소한 거니까 마이너스가 된 거예요. 그래서 예제도 봅시다. 이런 식으로 평균 변화를 구하면 된다. 델타 x분의 델타 y 구하면 돼요. 델타 x. 자, 여러분 x가 마이에서 3으로 변했어요. 3에서 마이너스 2가 아니라 그러면 얘는 3 빼기 마이너스 2냐? 마이너스 2 빼기 3이냐? 3 빼기다. 3이 나중 x죠. 나중 x 빼기 처음 x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y값도 3에 대한 y값 빼기 y에 대한 y값을 해야죠. 그래서 f3 빼기 f-2고요. 여러분 뭐 계산은 그냥 fx가 x제곱이래. 계산이야 그냥 이거 대입하면 되죠. 3제곱에서 9 마이너스 2 제곱해서 4 그래서 9 빼기 4. 이 이후의 계산 과정은 그냥 분수식이죠. 이 식을 제대로 세우는 거를 좀 익숙해졌으면 좋겠어요. 나중값 빼기 처음값을 해준다. 선생님 근데 처음값 빼기 나중값 하면 안 되나요? 근데 사실은 됩니다. 무슨 의미냐? 마이 빼기 3 f-2 빼기 f3을 하면 어떨까요? 답이 어떻게 될까? 마이너스 5분의 마이너스 5예요. 그러니까 얘는 이제 그 대신에 자 여러분 처음 빼기 나중 하면 답이 달라지나요? 그러고 싶으면 y도 처음 빼기 나중으로 계산하세요. 이렇게 하면 답이 똑같이 나오긴 하지. 근데 우리가 변화량이라는 것 자체는 나중에서 처음을 빼는 게 맞아. 그래서 나중에는 이렇게 풀어도 상관없지만 우리 이 개념 처음 배울 때는 여기서 말한 정의에 충실해서 나중값 빼기 처음값으로 계산해주세요. 여러분 그거야. 2분의 1이나 마이너스 2분의 마이너스 1이나 똑같죠? 그 원리입니다. 답은 안 달라지는데 우리가 변화량이란 거는 나중 빼기 처음이라서 이 개념에 좀 익숙해지기 위해서 처음 빼기 나중이 아니에요. 변화량은. 그래서 이것 때문에 좀 이런 식으로 맞춰서 계산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바로 2번. A에서 A 더하기 델타 X까지 이게 뭔 소리야? 너무 어려워. 생각할 수 있는데 그대로 해주면 됩니다. 델타 X란 놈을 단독적인 어떤 새로운 문자로 봐주면 돼. 자, 그래서 X 변화량 분의 Y 변화량인데 나중에 X가 A 더하기 델타 X죠. 처음 X가 A이고 그래서 나중 X 빼기 처음 X를 해줍니다. 분모는. 그래서 분자도 A 더하기 델타 X에 대한 Y값 빼기 A에 대한 Y값을 해주면 되죠. 그래서 분모 씌워지지. 델타 X만 남죠. A 빼지니까 델타 X만 남았고요. 분자는 이 X제곱이네. 그래서 이거 곱셈공식 해주면 되지. 제곱으로. A제곱 더하기 2 곱하기 A 곱하기 델타 X 더하기 델타 X의 제곱이고요. FA는 A제곱이죠. 그래서 계산 그대로 하면은 A제곱이 없어지고 얘네 두 항만 남는다. 근데 여러분 이 분모 분자에 다 델타 X가 공통으로 들어있죠. 약분하면 되겠지. 얘는 1되고 1되고 델타 X 1제곱 되고 그래서 2A 더하기 델타 X가 남게 되겠습니다. 문제 1번도 한번 풀어보세요. 평균 변화를 구하는 문제입니다. 똑같습니다.
델타 x분의 델타 y다. 함수는 y는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4. 그리고 괄호 1번 1에서 3까지 변했다. 나중 빼기 처음에야 항상 x분의 y인데 나중 x 빼기 처음 x 1에서 3이 변했으니까 쓸 때는 3 빼기 1로 해야 되는 거죠. 3 빼기 1. 3 빼기 1이니까 y도 3에 대한 y 빼기 1에 대한 y 이렇게 한 겁니다. 그래서 3 대입하면은 여기다 3 대입한 모양이에요. 마이너스 9 더하기 4죠. 여기 F1 여기도 1 대입한 거예요. 마이너스 1 더하기 4. 근데 내가 굳이 뭐 마이너스 5, 3 이렇게 안 쓴 이유가 상수는 똑같거든요. 이거 나중에 미분 배워도 여러분 이거 깨닫게 될 거야. 4가 똑같아서 얘는 사실은 계산 안 해도 돼. 그냥 마이너스 9랑 마이너스 1만 쳐다봐도 돼요. 그래서 마이너스 9 빼기 마이너스 1. 그래서 마이너스 8이 나오고요. 분모는 2가 나왔죠. 그래서 2분의 마이너스 8. 그래서 마이너스 4가 나옵니다. 그리고 괄호 2번은 이렇게 막 뭔가 좀 특별한 문자가 꼈어요. 근데 뭐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그냥 똑같이 얘가 새로운 단독적인 문자다 생각하고 계산하면 됩니다. 그래서 나 같은 사람은 이 델타 x를 h라고 바꿔서 계산하기도 합니다. 약간 미분에 익숙해지면 여러분 문자 사용은 편한 거 하세요. 그러니까 내 딴에는 델타 쓰는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린 거예요. 이해가 되나요? 그거 얼마나 걸린다고? 할 수 있는데. 근데 h로 표현하는 책도 많아요. 근데 이게 어쨌든 의미는 알았으면 좋겠어. x가 변하는 양을 의미하는 거고. 그래서 어쨌든 델타 x분의 델타 y다. 그래서 나중에 2 더하기 델타 x예요. 나중 빼기 처음. 그래서 나중 빼기 처음으로 한 거고 y도 마찬가지로 나중에 대한 y 빼기 처음에 대한 y 이렇게 계산한 겁니다. 그래서 분모는 델타 x만 남죠. 2가 없어지니까. 분자는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4니까 x가 2 더하기 델타 x니까 계산을 이렇게 한 거고 얘도 x가 2니까 마이너스 2의 제곱 플러스 4 하는 거죠. 아까 말했듯이 보나마나 4는 여러분 생각 안 할 거예요. 똑같이 없어지니까. 이 x가 몇이 들어가든 간에 4는 똑같이 없어져요. 그래서 여기 전개해보면은 4 나오고요. 4, 2 곱하기 델타 x 2 그러니까 4 델타 x가 나오죠. 그리고 델타 x 제곱이 나오고요. 그 뒤는 이제 마이너스 4인데 또 마이너스가 붙어서 플러스 4인 거예요. 얘네 쓴 게 아니야. 이 4가 여기 온 게 아니야. 그래서 여기 마이너스 4가 플러스 4랑 없어져서 이 두 항만 남게 됩니다. 이 두 항만 남았고요. 델타 x가 다 똑같이 있으니까 약분해서 분모는 1 되고 4 더하기 델타 x를 마이너스 붙인 거. 뭐 한 번 더 쓸까? 마이너스 4 마이너스 델타 x가 되겠습니다. 여러분 사실은 우리 목적은 미분계수긴 한데 순간 변화율이 목적이긴 해요. 사실은. 하지만 평균 변화율을 이해해야 순간 변화율에 갈 수 있습니다.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